한때 박서보의 꿈이었던 단색화가 세계화되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우환 작가의 경우 개인전과 비엔날레 참여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에선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는데요. 미술계 일각에선 이우환에게 결여된 점이 자기 브랜딩하는 상업적 면모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의 부재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그랬던 이우환이 2011년 드디어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백남준에 이어 한국인으로선 두 번째로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이우환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린 것입니다. 세계 현대미술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서 한국의 작가가 회고전을 가질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의 막대한 후원 덕분이었죠. 물론 삼성은 기업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텐데요. 신자유주의 이후로 각 나라의 정부들은 복지뿐 아니라 문화정책 지원금을 대폭 삭감했고 많은 미술관들은 재정적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미술관들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값나가는 소장품들을 판매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업의 후원 기금 확보에 힘썼는데요. 구겐하임은 삼성의 후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정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그동안 주변부에 불과했던 아시아 한 작은 국가의 이름 모를 작가의 회고전을 열 만큼 다른 이유는 없었던 걸까요? 사실 구겐하임은 2006년부터 아시아 현대미술 부서를 새롭게 창설하고 아시아 미술을 연구 및 소개해온 알렉산드라 멀로 큐레이터를 영입하면서 그 저변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즉 단색화의 국제화는 그동안 타자였던 동양 문화까지 포섭하여 문화적 패권을 확장하고자 한 서구권의 문화적 전략과 자국 문화의 국제화를 열망했던 국내 미술계의 이해관계가 우연히 일치한 결과였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성황리 회고전을 마친 이우환은 세계 미술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으나 앞불사 전시 이후로 위작 스캔들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결국 서구미술계는 리스크 있는 이우환을 대신해 한국의 단색화로 그 관심이 옮겨간 것인데요. 실제로 이우환 전시를 기획한 구겐하임 미술관의 리더십위원회 구성원과 단색화 신드롬을 주도한 인물들 중 상당수가 일치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단색화 전시를 선보인 블럼앤포 갤러리의 티모시 블럼과 제프 포, 베니스 비엔날레 단색화 전시를 후원한 국제갤러리 대표 이현숙과 그녀의 장녀 티나 킴, 단색화에 관한 저서를 집필하고 전시평론을 기고한 조행기 등 대부분의 인물들은 갤러리를 운영하거나 아트딜러 신분으로 단색화의 부흥을 이끌었죠. 미술 시장에서는 2013년 영국 런던의 프리즈 아트페어, 2014년 미국과 스위스 아트바젤 등 여러 국제 아트페어에서 단색화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전시로는 2014년 뉴욕의 알렉산더 그레이 화랑에서 대규모 단색화 전시가 열리는가 하면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병행 전시로 단색화 특별전이 개최되면서 세계 미술계의 단색화를 각인시키게 되죠. 그리고 조행기는 자신의 저서를 출간한 이후로 단색화 전시를 기획하거나 단색화나 아시아 미술 관련 전시나 행사에 초청받으며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단색화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12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의 단색화전은 20세기 초 작고한 김환기 화백부터 현재 활발히 작업 중인 추상회화 작가들까지 아우르는 전시였습니다. 이는 단색화를 70년대 국한된 미술 양식이 아니라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상기한 한국 추상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단색화 중심의 계보로 재편성하려는 시도였죠. 이 전시를 기획한 윤진섭은 그동안 여러 이름으로 혼재했던 한국 추상미술의 단색화라는 고유 명칭으로 통일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색화를 고유 명사로 정착시키며 브랜드화하는 것에 기여했고 그 결과 국제미술계에서도 폭넓게 쓰이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단색화라는 용어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지만 여기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일어난 단색화 열풍은 해외로부터 역수입된 현상에 가까웠는데요. 2014년 말부터 단색화 작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3배가 오르더니 2015년에는 또다시 3배 이상 오르며 거래 총액이 484억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국내 미술계에서도 2015년부터 단색화를 재조명하는 심포지엄들이 열립니다. 오늘날 미술작품은 작가의 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반세기가 지난 작품마저도 다시 미술제도로 편입되고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재형성되고
등락하는 끊임없는 여정에 놓이게 되는데요. 즉 작품을 관객들에게 공개적으로 선보이는 전시,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비평과 연구, 작품의 가치를 매기고 유통 및 판매하는 미술시장, 이 삼각편대에 의해 미술제도는 작동합니다. 그리고 국제미술계에서 단색화를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통용되는 담론들을 살펴보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과 크게 다를 건 없었는데요. 단지 더 젊은 필자들로 대체된 것뿐이었죠. 서구의 모노크롬 그리고 미니멀리즘과 차별화된 독자성, 1970년대의 한국의 특수한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발생된 자생성, 백색의 한국적 색채와 동양적 자연관과 정신성 등 세계 미술 시장에서 서구 미술과 차별화하며 시장 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단색화 미학의 긍정적인 담론들만 재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떠들썩한 미학적 담론은 어쩌면 하나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이론적 알리바이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단색화는 글로벌 미술 제도 안에서 미적으로 정교하게 브랜딩된 단색화라는 이름의 브랜드이자 미술 상품으로 재구성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은 비단 단색화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오늘날 무엇보다 미적인 것을 꼽으라면 성수동 일대의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팝업 스토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작품이 설치되었다 사라지는 미술 전시 공간과 자사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각종 상품과 체험 컨텐츠로 가득한 팝업 스토어 공간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술관 벽에 걸린 작품이 팝업 스토어에 디스플레이된 상품보다 더 미적으로 가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극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만약 있다면 자본이 마구 찍어대는 상품의 홍수로부터 고급 예술을 지켜야 한다고 핏대를 세우는 예술지상주의자 정도일 텐데요. 나머지 대다수는 미술보다 더 미적인 경험을 생산하는 자본에게 백기를 든 것처럼 보입니다. 미술이 꼭 어떤 의미를 전달해야 하나? 사회 현실을 비판해야 해? 귀엽고 재밌으면 된 거 아냐? 우린 이미 이런 목소리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린버그의 모더니즘 미술이 재현으로부터 해방을 꿈꿨다면 오늘날의 미술은 진지한 의미나 비판으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아주 한없이 가벼워진 세계,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물들이 범람하는 세계죠. 가속주의자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자본이 생산하는 상품의 감각적이고 혁명적인 면을 봐. 미술보다 더 미적이지 않아? 그들은 자본주의의 생산력에 내재한 자기 모순과 파괴적 성격에 주목하며 그것을 멈춰 세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속화함으로써 변혁의 가능성을 찾으려 합니다. 자본 그 자체의 내부에서 정치적 가능성이 열린다고 본 것이죠. 이 관점에서 미술은 자본의 외부를 자처하며 고립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부로 침투해 그 논리를 반복하며 차이와 틈새를 포착하려는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동시대성이라는 정체된 시간 속에 머무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지 않는 미래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그 좋았던 과거의 시간들을 화석화된 역사적 스타일로 디깅해 큐레이션하며 납작해진 과거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선 미래라는 환영으로부터 탈주하면서 과거보다는 현재라는 충만한 순간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자본이 그려내는 장밋빛 미래, 오늘의 투자가 언젠가 미래의 더 큰 가치로 되돌아온다는 강박적인 자본주의적 시간성을 거부합니다. 그곳에서 미술은 현재의 충만한 시간을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지금 여기 우리의 신체를 가로지르는 감각과 정동에 주목하는 실천이 되죠. 결국 어쨌거나 따분한 미술의 역사나 철학적 담론을 늘어놓는 지루한 미술관보다는 당장 눈앞에서 미적인 체험을 선보이는 팝업 스토어에 사람들이 붐비는 건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단색화의 캔버스에는 복잡한 역사적 사실이나 미학적 담론들이 뒤얽혀 있다고 한들 그것이 가치 증식과 브랜딩을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해진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자기 브랜드 홍보를 위해 선보이는 자본의 감각적인 상품과 체험으로 가득한 팝업 스토어가 더 투명하고 쿨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미 전시와 팝업 스토어, 미술과 상품, 문화와 경제 사이의 경계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서동진 선생님은 한 글에서 신자유주의적 금융화 이후의 미술을 설명하기 위해 미술의 금융화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거칠게 요약하면 상품이 화폐 자체의 맹목적인 운동을 위한 하나의 핑곗거리로 제시되는 금융자본주의 세계에서 예술은 상품과 마찬가지로 극도로 추상화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우린 더 이상 상품의 사용 가치를 위해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력
교정을 위해서라면 동네 안경점에 들러 적당한 안경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굳이 시간을 들여 젠틀몬스터 팝업 스토어에 발걸음해 미적인 오브제들을 감상하며 그것과 함께 놓인 안경에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그때 상품은 쓸모를 지닌 물질적 대상이라기보다는 브랜드의 상징적이고 심미적 가치를 지닌 추상적인 대상으로 변모하죠.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이 아니라 디자이너와 콜라보한 아이웨어 그리고 예술가와 협업한 미적인 오브제들은 동등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자본주의에서 화폐는 다른 쓸모있는 상품과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더 많은 화폐를 벌기 위한 자기 목적적인 대상이 됩니다. 오늘날 돈을 버는 것은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을 살지 미장을 살지 코인을 할지 부동산에 투자할지 선택하는 행위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물은 화폐 가치에 따라 균등하게 등가화되며 예술마저도 예외가 될 순 없습니다. 자본과 마찬가지로 예술이 걸어온 여정은 리얼리즘에서 모더니즘을 거쳐 점차 추상화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런데 프레드릭 제임스는 고도로 추상화된 오늘날 역설적으로 리얼리즘과 형상이 화려하게 복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리얼리즘처럼 외부의 실제를 재현하는 형상이 아니라 로고화된 형상이 부상한다는 것인데요. 애플의 사과, 스투시의 사인, 파타고니아의 산, 그리고 명품의 추상성을 자기 풍자하며 그 이미지를 제상품화에 전시하는 발렌시아가까지 모든 브랜드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판매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형상의 로고를 필요로 합니다. 결국 에르메스 로고가 없으면 그건 그냥 가죽 가방이지 에르메스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에르메스가 수여하는 미술상은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상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다른 영상에서 데미언 허스트와 YBA를 통해 셀럽으로서의 미술가 모델을 살펴보았었죠. 그처럼 오늘날 미술가는 어떤 미술상을 수상했는지, 어느 지역 비엔날레에 참여했는지 자신의 커리어를 관리하며 스스로 브랜딩하는 것이 필수적 덕목이 되었습니다. 작가와 작품뿐 아니라 미술관 또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세계 곳곳에 분관을 내며 문화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랜드마크가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예술이 상품과 다를 바 없어졌다며 붕괴하고 다른 한편에선 자본의 흐름에 발맞춰 따라가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죠.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갈림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걸까요? 미술이 스스로가 세계를 어떻게 감각하고 생산하는지 알고자 한다면 과거 모더니즘 미술의 자기 폐쇄적 회로 내부에 머무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 명의 작가가 거대한 자본이 만들어내는 미적인 이미지들과 대결하려는 것도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같은 난관 속에서 동시대 미술 작가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자, 지금까지 1970년대 한국의 정치 사회적 격동 속에서 출현한 전위적 미술이 오늘날 금융자본주의 추상화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미적 가치를 담보한 하나의 브랜드로 변모해가는 과정까지 긴 시간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벽에 걸린 이 캔버스는 어떻게 보이나요?